고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가주택이 우선 작년 10월 7일자로 6억 원 기준이었던 것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 고가주택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 양도소득세 처리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핵심 자료 보시면은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양도주택 부소토지 포함가격입니다. 해서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제 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실제 거래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기준시가 제도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즉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던 시절에도 고가주택으로 판정받으면 실제 계약서를 첨부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됐다 이런 얘기죠. 즉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밑줄 칠 부분이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례별로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자기가 10억 원에 매매를 했다. 고가주택이 9억까지더라. 그런데 1세대 1주택 내가 비과세다. 그러면 10억에서 9억을 뺀 1억 원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양도 차익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양도 가액에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양도 실가에. 그래서 양도 차익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비록 9억 원 이상의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9억 분과 9억 초과 부분을 쪼개서 계산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요. 이 고가주택의 그 개정 규정이 여러분들 핵심 자료 보시다시피 2002년 이전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조건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냐? 감면주택을 판정할 때는 지금 2002년도에 나온 이런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도 상당히 지금도 활용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이나 고가주택의 기준을 연도별로 같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고가라고 얘기할 때는 금액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가해서 금액만 가지고 고가주택이 아니라 판정하는 그 기준은 원래 2003년도 1월 1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에는 고급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고가라고 안 하고 고급이라고 얘기한 거는 금액만 가지고 판정한 것이 아니고 면적 기준도 있었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용 면적이 2002년도 이런 경우에는 80평 이상이냐 또 전용 면적이 50평 이상이냐 또 45평 이상이냐 이와 같이 면적 조건 플러스 가액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만 이런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3년 이후에는 6억이라는 기준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지금 작년 10월 7일자에 현재의 정부가 9억으로 개정을 했다. 그런 내용들을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차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가주택으로 6억이 9억 됐을 때 실제로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고 검토를 해보면요. 자, 2002년 당시에 이와 같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와 같이 나머지 시설 기준에서 복잡한 내용의 고급주택 기준이 있었는데 2002년 9월 30일까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전용 면적이 5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이었고요. 10월 달부터 12월까지 해서 10월, 11월 3개월 동안은 전용 면적을 45평으로 낮춰줬어요. 그런데 금액이 매매하는 금액이 이 당시는 6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2003년도는 계속 6억 원이라는 금액만 가고 면적이 빠졌었는데 2008년 10월 7일로 9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가장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면주택 판정할 때에 IMF 때 나온 감면주택 판정 기준을 보면은요. 조세특례제한법 99조나 99조 3입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내서 분양 취득을 해서 신축이 된 다음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100% 감면. 5년이 경과에서 양도하면은 5년 경과분만 과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할 때 전제 조건은 뭐라고 하냐면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이 취득한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즉 고가주택이면은 이런 감면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취득했던 아파트들은 지금 다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라. 그렇다면 이런 감면주택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매를 하는데 2008년 10월 7일 이전인 2008년 9월 달에 매매를 하는데 7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주택이 되기 위해서 비록 감면주택의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감면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참았다가 10월 8일 날 매매를 한다. 그러면 10월 7일 기준으로 6억이 9억으로 바뀌었으니까 10월 8일 날 7억이 아니라 8억에 매매를 해도 9억이 고가주택 기준금액이다 보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감면이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런 고가주택의 6억이 9억으로 올라간 것은 단순히 지금 이후의 미래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주택을 취득했던 사람들한테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면주택 같은 경우에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이 10월 7일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9억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전에는 감면을 못 받았던 분들이 지금은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적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옛날 고급주택은 필요 없지 않느냐? 안 그렇죠. 신축주택 취득 기간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2002년이에요. 그렇다면 2002년 당시에 5년까지는 2007년이 되겠지만 이때까지 못 팔았다고 해도 지금 2009년에 양도를 해도 이 부분은 100% 감면받고 이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감면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팔 때에 고급주택이나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2002년도에 분양을 받았다면 2003년에 분양을 받은 분 같으면 금액만 가지고 따지죠. 2003년 이후는 금액. 2002년이라면 면적 기준을 같이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2009년에 팔지만 예를 들어 이 양반이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을 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라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금액은 19억을 넘었지만 이 당시에 2002년 당시 분양받을 때에 아파트 면적을 보니까 전용 면적 45평이 안 되더라. 전용 면적 50평이 안 되더라. 이와 같이 면적 기준에서 40평짜리 아파트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면적 기준은 통과를 못했고 금액 기준만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급주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급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급주택의 개념은 연도별로 쭉 이렇게 진행된 것이 단순하게 옛날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면적 기준이 감면 아파트를 판정할 때는 옛날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을 판정을 할 때 예를 들어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 고가주택 유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하면서 12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12억에 팔았는데 이 주택의 소유권자가 부부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50%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50%, 부인이 50%씩 공유지분으로 보유했는데 12억에 이 아파트를 판다면 사실 남편 부분으로 얼마가 되냐면 6억이고요.
부인 지분으로 6억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는 개인별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부동산 하나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하고 부인이 별거를 하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데는 서울이고 부인이 살고 있는 곳은 제주도더라. 그러면 동일한 주택을 팔았다 해도 남편은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다 6억에 난 팔았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제주도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나도 6억에 팔았습니다 하고 50% 지분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할 때는 남편 양도가액이 6억, 부인 양도가액 6억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취득가액도 그렇게 쪼개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6억짜리 아파트, 6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9억을 넘지 않으니까 고가주택 아니다. 고가주택 판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별 소유 지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총괄 금액으로 판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부뿐 아니라 애들까지 해서 4인 지분으로 돼 있었더라. 그래서 4로 나누니까 1인당 3억밖에 안 되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의 전체 가액이 9억 원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고가주택이 되는 것이고, 고가주택이 되면은 불이익 받는 부분들이 꽤 있죠. 우선 고가주택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점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면주택 판정받을 때 고가주택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그 고가주택 9억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가주택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세법상에서 고가주택은 세금을 더 불이익하게 그렇게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유자별로 나눠 가지고 있을 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뭐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아파트를 자기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가 10억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게 고가주택인데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양도하는 시점에는 집값이 떨어져서 9억으로 떨어졌다. 1억이. 그러면 이것은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당연히 양도일 기준으로만 판정하기 때문에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양도 시점에 9억을 초과하지 않는 한은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토지와 건물인데요. 땅은 다른 사람 소유고 위에 올라앉은 건물은 본인 소유더라.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틀리게 돼 있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값만 따지면 5억이고 토지값만 따지니까 이거는 7억이더라. 소유권자가 완전히 틀려서 이것이 주택이에요. 이 사람이 타인의 토지만 보면 7억이고 건물만 보면 5억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통째로 판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2억짜리로 판정을 해서 비록 각각 신고를 하더라도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된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겸용주택이라고 일명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근생이라고 되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1층에 상가, 사무실 이렇게 쪼개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또 2층은 사무실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쪼개서 세를 주고 있어요. 3층은 주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세를 주고 있어요. 4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과 상가나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겸용주택은 판단을 주택의 면적과 나머지 기타의 면적 가지고 이것을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은 어떻게 하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다.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주택의 가격이 양도를 할 때 이 전체를 통으로 팔 때 이 상가 주택을 팔았는데 30억에 팔았다. 이렇게 팔면서 요 1층 상가 얼마, 2층 사무실 얼마, 3층 주택 얼마, 4층 주택 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택 부분만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자기가 따져보니까 주택 부분만 30억 중에서 이 부분은 한 8억이 되고
상가 부분이 22억이 되더라. 그래서 주택만 가지고 따지면 이거는 고가주택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금액으로 이거를 쪼개서 따지시면 절대 안 된다. 면적으로 따져라. 그래서 이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8억짜리가 됐든 7억짜리가 됐든 이 30억짜리 주택이 되는 것이에요. 즉 상가나 사무실이 주택으로 바뀌어서 30억짜리 주택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고가 주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겸용주택에서도 많은 그 고가 주택 판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 주택으로 일단 판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또 고가 주택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주택 임대는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만은 고가 주택만큼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도 또 문제가 되겠죠. 종부세의 합산 대상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감면 아파트 같은 경우 판정을 할 때에 고가 주택으로 판정되면 비록 IMF 때 샀더라도 감면을 못 받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기억하실 때는 이 면적 기준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지금 이 자료의 하단에 이렇게 쓰여 있고요. 다 여기서 착각하시지 말 것이 이것이 양도 차익이라는 거지 양도 실가라는 것은 아니다. 즉 20억에 팔았다 9억을 뺀 12억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뽑아 가지고 20억에 팔았다 옛날에 산 게 10억이었었다 그러면 20억에서 10억 빼서 나온 10억의 양도 차익에다가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는 사례는 지금 이 자료 다음에 또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 사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고가주택 판정 자체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특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신고를 안 해야지 하고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가주택이더라. 그래서 세금이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못 받고 추가로 가산세도 물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한 경우가 있습니다.